아까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주제했던 그 임진왜란이라는 거는 그냥 일본이 그냥 무대뽀로 쳐들어온 거다가 아니라 그 서양 그 천주교 세력들이 무기와 자금을 줘서 그 천주교 포교를 위한 십자가 전쟁이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하면은 첫 번째가 한산도 이순신의 한산 대첩. 이거는 명량이라는 영화도 보고 불멸의 이순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태여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정문부라고 책 그 프린트물 주시면 알겠지만 정문부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병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의 장군, 곽재우, 또 김덕령, 또 그리고 또 알다시피 또 우리 고경명 여러분들 다 들어본 사람이 있는데 이 정문부 장군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일본이 막은 것 같아, 이걸 또. 일본을 격파한 장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교과서에서 빼고 안에 무슨 실수가 있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저한테 이제 이 정문부 장군을 배우는데 그 전에 아까 내가 선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선조는요, 잘못을 몇 가지 했나 내가 여기 딱 적었는데 16가지를 잘못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봅시다. 이 사람은 정규 세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윗대가 13대 명종인데 스라에 아들이 없어서 죽었어요. 이것도 또 이상하죠. 왕이 아들을 못 낳는다. 이거는 굉장한, 옛날에는 여자가 칠거지약이고 아들을 못 낳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왕이 왕자를 못 낳는다. 이거는 국가 범죄예요. 이거는 후계자를 못 낳는다는 거는. 예? 그래서 그 중종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아까 반개 7천 정도 돼요. 예? 7천인 그 하성군을 명종의 부인인 인순왕후가 채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왕이 왕을 선정하지 않고요. 내분부라고 그래가지고 왕비나 대왕대비가 선정을 합니다. 그 직계를. 그러니까 약간 좀 편견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14대 선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로 역대 두 번째로 길게 왕을 한 사람이에요. 41년 동안. 1위가 누구냐면 영조예요. 영조가 52년 반올림에서 정확하게 51년 8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선조가 41년. 자, 그럼 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경계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까 이일곡이 10만 양성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랬죠? 또 아까 그 대마도주와 길을 비켜라. 정명가도 명나라를 칠 테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일본이 안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시흥문화원에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예? 그 여자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국왕이라는 사람이. 예? 예. 거기다가 또 말이죠. 이걸 확인한다고 탐적사 아까 그 두 사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시간 낭비예요. 지금 하나라도 무슨 이지스함이라도 만들고 저 방어벽도 만들고 성벽도 만들고 이래야 될 시간에 무슨 또 그걸 확인해 본다고 또 탐적사를 보내. 옛날에 그 백길이 얼마에서 몇 달씩 걸리는데 갔다 오면은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군이 어떻든 간에 지금 관군이, 일본이 뭐 조총부대가 셌는지 모르지만은 사수를 해야죠, 경복궁을. 그런데 이 세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국가를 지켜야겠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서 예? 이런 얘기 자꾸 말이 나가면 안 되지만,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내가 뭐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국가를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런 식이에요, 생각이. 예.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심지어는 평양성까지 하니까는 명나라까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 이게 오히려 명나라가 들어오지 마라. 너 때문에 명나라가 다치겠다. 그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어르신께서 웃으시는데, 우리 어르신이 웃으시면 선조가 얼마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러나, 머저리라고 그러나. 그 이청준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병신과 머저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말해도 더 웃기는 건요, 자기는 여기 의주에 가서 뭐 반찬 투정해요. 뭐 생선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는데, 지 아들, 광해군 있죠, 광해군. 광해군을 광해분조를 만들어요. 광해분조라는 건 여태까지 3개, 한 국가에 2개의 조정이 있는 거예요. 선조가 하나 있고 광해군은 파생돼서 네가 왕 노릇하면서 왜군하고 싸우라는 거였어요. 이 광해분조라는 게. 그러면 자기는 여기서 편하게 자고 광해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해서, 왜? 선조는 관군이 있는데 관군은 왕을 지켜야 되니까 이 광해군은 의병을 조직하고, 여러분들 여기 막 20명 모이려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전화하고 뭐 어떠라, 예? 의병을 모아가지고 왜군하고 싸운다. 이거는 엄청난. 내가 정덕도성에서 아까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20명을 이끌고 경희궁 위에 그 인왕산이라고 있어요, 인왕산. 그래서 한번 그 역사기행을 그 경영구가 모여서 인왕산을 가자 그러면요, 20명 모으기도 힘들어요. 또 온다고 한 사람도 경복궁 1번 출구로 나오라 그러면 3번 출구에 있는데요. 어디로 가면 돼요? 뭐 오늘 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밥을 지으라 그래서 못 가겠어요. 뭐 그냥, 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어제 무슨 돌뿌리에 발이 쳐여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 20명 갖고 인왕산 안을 정벌하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예?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곽재우리 이런 거, 홍의장군 이런 거는요, 이 광해분조에서 광해군이 임명을 한 겁니다, 장군으로. 예? 왜? 이 사람이 아무 포지션이 없으면은 그냥 도적대 같이 되잖아요, 마적대 같이. 그랬는데 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을 이겼던,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양대 사건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군의 활동, 이순신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병 활동이에요. 관군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의병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관군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선조가 또 뭐라 하냐면 역모를 일으켰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곽재우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태형을 쳐가지고요, 거의 산병신같이. 어떤 사람은 이게 맞으면 장독에 올라. 이 정문부도 나중에 태형을 100대 이상 맞아가지고 여기 장독이 썩어가지고 옥사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요, 전부 이래요. 그런데 선조는 41년이나 살았어요.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은, 빨리 왕에서 물러날 사람은 질질 끌고, 영웅들은 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선조였다면,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 대신 열심히 했구나. 그럼 내가 빨리 물러날 테니까 네가 광해군이 왕이 되라. 이렇게 그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에요, 시기 질투를 해요, 지기 아들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명나라군을
청했기 때문에 명나라 때문에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순신도 뭐예요? 마지막 전투에서, 노량 전투에서 선조한테 끌려가서 죽을까봐 그냥 오히려 명예롭게 죽자 그래가지고 정말 초급 장교들이 있는 대로 북치는 데까지 내려와서 갑옷 벗고 총 맞고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자기가 살아남으면은 선조한테 또 어떤 죄명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순신도 그렇게 총 맞고 죽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전부 다 의병이.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건 어떠냐? 경복궁 파괴뿐만 아니라요. 조선이 그 당시 500만인데 300만의 사상자를 냈어요. 5분의 3이 죽거나 부상자가 됐다. 20만 이상이 전쟁포로로 끌려갔어요. 예? 그 다음에 농지가 150만 결인데 3분의 1인 50만 결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농지가 줄었다는 건 농업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쌀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군 초피, 예? 풀 뜯어서 지금 북한같이 비슷하게, 예? 나무 껍질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이래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국왕의 책임이 져야 될 상황이 아니냐. 거의 조선이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심지어는 신분 질서가 다 파괴돼가지고, 공명첩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제 수표가 있는, 백제엄도 있는데, 공명첩은 자기 벼슬을 쓰는 거예요. 돈 내고. 야, 나는 시흥시장 할 테니까, 예? 예. 돈 내가 얼마 바치고, 백지로 주는 거야, 사령장을. 예? 백지당장.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문서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누구 직급, 무슨 토지의 소유권, 이런 거 다 있었겠어요. 그냥 지금 그냥 말뚝 박는 사람이 이기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돈 있는 사람이 막 벼슬 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의 신분 질서가 파괴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광해군이 나중에 왕이 돼서 이거는 조선은 망한 거다 맞다. 그리고 경복궁이 내가 이거는 길어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원래 무학대사는 인왕산의 전기를 받은 경희궁을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도전이 그쪽으로 하면은 남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복궁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경복궁은 화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맞은편에 서울대에 있는 데 있죠. 무슨 산이죠? 관악산이 화기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정도전이 한강이 막아줄 거고 그 광화문에다 해태상, 불 먹는 하마 같은 거 그러면 산다 그래가지고 그걸 강행했는데 예상대로 200년 만에 1592년에 화마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희궁 역사기행을 많이 가는데 거기가 내 모교가 있는데도 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경복궁이 500년 동안 정궁으로 있고 경희궁이나 창덕궁은 서공, 동골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1392년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져서 1592년 200년간만 정궁으로 있었고요. 200여 채가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황무지로 3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지금 나오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원군이 고종 때 중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경복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광해군이 이거 이제 조선은 멸망했다. 그래서 경복궁을 준수를 안 하고 그 왼쪽에 광화문에 있는 경희궁에다가 다시 정궁으로 지으면서 제2의 조선의 창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도 잘 몰라요. 경희궁은 무슨 시녀들이 살고 있는 별궁인 줄 알고 전 이러는데 오히려 영조 52년이 통치된 데도 경희궁이고요. 그 위에 숙종 때
또 그 조선의 그 르네상스가 일어난 데는 경복궁입니다. 실학사상이 일어나고 이런 데. 경희궁 아시죠? 광화문 강북 삼성병원 옆에 있잖아요. 역사박물관이 있고 경희궁. 그게 이제 일제 때 거기가 왕기가 있다고 해서 다 헐어버려 가지고 지금 미니어처로 몇 개만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데 자관 이 경희궁을 지은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학자였던 성리학자인 사람들 강항이라는 사람이 끌려가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후지와라노 세이카 이런 그 고승들에게 한시라든가 또는 그 유학책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거기는 그냥 제일 지식인들이 한문도 제대로 못 읽고 조선 그 통신사 나중에 갈 때도 한시를 못 줘가지고 물으러 오고 이럴 정도로 싸움만 발달했지 이 문 쪽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 게 뭐냐면 그 도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첨단 기술이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공이 천민들이 해가지고 학문이 없어요. 한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몇 도씨에다 굽고 유학은 언제 발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뭐야. 글을 몰라서. 그 자식도 그냥 몸으로 떼는 거예요. 몇천 번 깨보고 또 그냥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러니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일본의 장군이 우리나라가 막사바르라고 있어요. 이렇게 다완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막사바를 주모 무슨 국밥 하나 말아주 이러는 거 있죠. 그거 깨진 거. 그걸 하나 주워 갔는데, 야, 이런 사발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게 국보가 됐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문화 수준이 나죠. 그런데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도공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엄청난 도공들이 큐슈로 갑니다. 여기 아리따라든가, 여기 심수관이 있었던 여기 가고시마나.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선의 도공들이 그대로 조선 도자기를 못 만들게 하고 일본식 도자기로 거기다 색채 문양. 우리는 백제잖아요. 백자라는 건 뭐예요? 여백미가 있고 자연미가 있고 수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단순미, 성결미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은 여러분들 교토 한번 신사 이런 데 가봐요. 도깨비 나올 것 같아. 그냥 울긋불긋 꽃대걸 그냥 찢어진 기와 빨간 기와 파란 기와 다 나와.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일본 도자기를 문양을 넣어가지고 여기가 폐쇄 정책을 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들 여기 나카사키라고 있죠. 원자 폭탄 맞은데 요 나카사키 앞에 대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드는데 지금 말하면 이게 자유무역지대예요. 외국인 예를 들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든가 그러니까 하멜페르기가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게 대지마에 갈래다가 제주도로 온 겁니다. 유일하게 해외하는데 여기에 유럽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도자기를 일본 도자기로 팔아가지고 프로이센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고가로 팝니다. 오히려 본차이나 이게 영국의 이런 것들이 이때 한국 도자기가 일본 도자기로 변신을 해서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도공 훔쳐가지고 돈은 여기서 다 버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서양 무기를 사가지고. 이 도공의 역할이 이 도자기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도자기 전쟁이라고 해요. 도자기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사람이 손조로 다시 가야죠. 나이가 50살이 됐는데, 결혼을 또 해요. 나 참 이상한 사람. 아니, 전쟁을 이렇게 지고, 예? 막 이 국가가 다 물러나고 이랬으면은, 이렇게 폐허가 되고 그랬으면 자중하고 근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빨리 광해군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37살 연하인 19살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인이 인목대비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영창대군을 낳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로 임종시에 끝까지 광해군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요. 영창대군을 잘 보살펴 주어라 그러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위 계승이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광해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창대군이 그 다음에 예. 근데 아직 세자는 광해군이 맞았어요. 그런데 광해군을 세워라 이러고 죽었어야 되냐 유언을. 그런데 서인 세력 그 노론 뭐 이런 쪽에다가 저기를 합니다. 이 영창대군을 잘 모셔라. 그러니까 이 이제 죽고 나서 광해군이 되긴 됐어요. 그랬는데 항상 이게 지금 이 영창대군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얘가 또 언제 구테타를 일으키고 정변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강화도로 귀양을 보내요. 예? 그래가지고 8살 때 되는 나이인데 여러분들 그 왜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막 방에다 놓고서는 막 화덕에다가 막 떼목 쪄가지고 막 불태워 죽이는 거 있죠. 증사라고 그럽니다. 그걸 증사. 예? 증기같이 뭐 이렇게 쪄서 죽이는 거야. 증사. 증사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폐서인해가지고 덕숭에 5년 동안 세웁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서 뭐가 일어나면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걸 만약 이런 일이 선조가 처음에 교통정리를 잘 왕위 계승을 하고 갔으면 인조반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또 영창대군 세력들이 또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인조반정인 것입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났어요? 광해군은 등거리 외교를 했어요. 청나라하고. 그 당시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너무나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여진족하고 싸우는데도 돈이 들어갔고 또 발배의 난이라고 또 몽골인의 난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태위태했는데 청나라는 그때 누르하치가 이제 떠오르는 신흥 세력들이 여진족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해군 같은 경우는 등거리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되니까 광해군이 물러나고 다시 친명정책으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태종이 또 조선을 치러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묘호란이에요. 정묘호란이고 첫 번째가 정묘호란, 두 번째가 병자호란이에요. 예?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두 개의 난을 또 겪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위로 올라갑니다. 선조가 잘못 정치해가지고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다시 또 병자호란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예. 그 다음에 말이죠. 아까 왕궁 2개를 부셨다고 그랬죠. 왕궁 2개를 부시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왕궁도 부시고 진짜 왕릉 성종하고 중종의 능을 부셨잖아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거는 우리 옛날에 선비들이 머리만 잘라도 최익현이 뭐 그냥 들고 일어났는데 왕릉을 폐쇄했다는 거는 이거 국가적 자존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명대사를 보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뒤에 얘기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물러나고 두 번째 2인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세워서 에도 막부라는 게 동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보냅니다. 이게 우리 사명대사를. 그래가지고 두 가지 조선하고 일본이 수교하려면 2명의 왕릉을 훼손한 범인을 잡아서 조선에다 바쳐라.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먼저 수교를 하라고 요청하는 국서를 보내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일어난 일은 자기들은 모른다.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로운 정부지 거기에 책임질 수 없다고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수교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대마도가 항상 문제예요.
얘네들은 외구의 소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그 전에 세종대왕 때도 이종무가 여기 치러 갔다는 건 아시죠? 항복을 했는데 항복 정도가 아니라 조선의 행정구역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쌀콩 200서국을 주고 이래요. 그리고 대마도주는 무료로 여기 외갈에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마도라는 거는 이 막부가 도경에 있는데 여기에 손이 미치지 않을 뿐더러 여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얘네들은 자력으로 먹고 살아야 됐어요. 무슨 도둑질을 해서 왜구를 하던가 어디 침략을 하가. 근데 조선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는 안 되거든요. 경제 상태가. 지금도 요번에 뭐 불매운동으로 대마도 안 간다니까 죽겠다고 뭐 야단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마도주가 국조를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국서를 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막부에서. 그래서 일본 국왕이라고는 도장을 파가지고 막부가 보낸 것처럼 수교를 요청하는 것처럼 대마도주가 옮기고 대마도에 있던 살인범 두 놈을 보내가지고 이게 왕릉 훼손범이다. 그리고 조선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에서 그 바보들이겠어요? 우리나라 그 정식 공부하고 다 내가 이거 성균관 나중에 그거 되려면요. 지금 공무원들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몇 번씩 거치고 그것도 지금 고시같이 매년 보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받고요. 거기다 초시, 뭐 복시, 전시 막 이래가지고 하나만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빨리 된 사람이 34살 그리고 보통이 39살, 38살 이렇게 돼야지 그 관직에 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공부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굴범들은 나는 대마도에서 태어났고 조선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도굴범으로 보냈냐 그러고 국서도 또 보니까는 이게 여기까지 확인은 못하겠고 그런데 선조는 말이죠. 이런 머리는 잘 들어가요. 그거 없었던 걸로 하고 괜히 이거 왜 긁어부스럼 만들어. 그냥 이거 국서 보낸 걸로 인정하고 이것도 도굴범으로 인정해. 그래가지고서는 뭐냐면 화해를 한다고 자존심도 없이 1년 전에 죽기 1년 전이에요. 1607년 그러니까 선조 아까 41년에 선조 40년입니다. 무려 470명의 그 사절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에도가 이제 수교를 했다로 인정을 하고 그 가짜인데도 국서가 그러면 지금 전쟁 나서 자기가 도망가고 막 이런 지가 지금 전쟁 끝난 지도 몇 년 안 됐는데 무슨 놈의 또 사교 외절단을 갑니까? 에도 거부를 하거나 이러는 것이 정상인데 이걸 또 보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가 막 쭉 얘기했지만 이게 한 16가지 되더라고요. 내가 다 따져보니. 유성룡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가 그렇게 10만 양병소한데 그걸 각하한 사람이 유성룡이에요. 그래서 유성룡이 나중에 징비록 쓰면서 얼마나 후회했는 줄 알아요? 나 때문에 내가 판단 미스로 이렇게 전란이 돼가지고 조선이 망했구나. 김성일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기까지 국가에 충성하겠다. 전부 이랬어요. 후회하면서. 이거 선조 얘기하다 정문부를 얘기를 주객이 거꾸로 됐네. 자,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정문부는 그 양반이에요. 한성판륜.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장의 자제로 태어나서 해주정씨예요. 그런데 성균 초시에 붙어서 생원. 생원은 뭐고 진사는 뭐죠? 초시에 붙으면 생원이나 진사인데 생원은 논어경조를 외워가지고 뭐 예를 들면 논어 어디에 무슨 편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생원이고 진사는 한문 시부를 읊는 겁니다. 뭐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방가인은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니 가성고초의 원성하라. 옛날 선비들은 그냥 술만 한 잔 먹으면 그냥 콧구멍 귓구멍에서 한시가 줄줄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붙으면 1차 자격으로 성균관에 입학하고 거기서 대과를 봅니다. 다시 대과를 봐서 차석 문과 차석으로 정칠품 벼슬을 얻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그 정육품으로 승차를 해서 지금 이 환경도 이 병마평사, 북평사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이 한경도 쪽으로 갑니다. 한경도 쪽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경성의 국세필과 그 회령의 국경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선조의 아들이 임해군과 순하군을 넘깁니다.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관군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원래 양반자제니까 사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 의병을 한 200명을 모읍니다. 야, 월급 줄 테니까 와. 에? 그래서 200명을 모아가지고 관민합작으로 회령을 진격을 해서 아까 그 국경인과 국세필 이 사람을 참수하고 반란을 평정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둘 중한 거는 그 외군의 가장 것이 뭐 함흥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 좀 올라가면은 길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길주 그 옆에 명천 여기가 지금 길주성이 외군의 주된 거기를 지키고 있는 외군의 주된 장소였는데 거기를 이제 의병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관군이 아니라 의병장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이 명성이 높아지니까 아까 200명으로 시작한 게 5,000명, 6,000명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문부 장군 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길주 외성을 둘러쌌는데 이 외성이 지금 고립됐다는 소리를 듣고 안변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산 밑에. 거기에서 갓도기요마사가 있었는데 이 길성이 정문부 장군에 의해서 포위됐다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병력이 22,000명이었어요. 파견됐을 때. 이게 2군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정문부는요. 머리가 성균관 급제에서 2등으로 붙은 사람이에요. 브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하면 유격 같은 거 대비정규전이라든가 또는 이런 계곡으로 mon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싸움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말이죠. 머리를 안 쓰고 외군하고 싸운다고 막 치고받고 하면 내가 한 5명만 무너뜨리면 다 지쳐요. 그렇죠? 최영만이 나와가지고 뭐 그냥 해봐야 머리에다 딱 띄고 뭐 돌격 앞으로 이래봐야 7, 8명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8번의 싸움에서 22,000명 중에서 1,000명만 남고 도망갑니다. 외군이. 엄청나게 유격작전도 하고 뭐 산으로 계곡으로도 몰고 그래가지고 이 지적인 전술을 잘 써가지고 육군에서는 최대의 대첩을 일으키는 사람이 정문부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담이지만은 우리나라 아까 징비록이라는 유성룡 KBS 드라마에서는 갓도 기요마사가 지금 한경도에서 져가지고 이제 이 고니시 윤희낙가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너 도망올 때 훈도시 바람으로 도망왔다며. 훈도시 아시죠? 여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매는 거 있어요. 옷 입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물론 그게 이제 농담일 수도 있겠는데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했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훌륭한 거를 했는데도 아까 얘기는 관군이 아니라 의병이기 때문에 실시를 하는 관군들이나 선조가 제가 정말 관군은 못한 걸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폄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것이 이 싸움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최창대라고 숙종시대 헌천 미치입니다. 1669년 사람이니까 한 몇십 년 뒤 사람이죠. 똑같은 이 한경도 부평사로 간 최창대라는 사람이 북한 대첩이 우리 선배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이 사람의 공적을 길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대첩비라는 거를 그 길주에 그 북한대첩비를 세우게 됩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러일 전쟁, 1905년의 러일 전쟁 때 이 한경도 지역에 주둔하던 일본군 제2예비사단 17여단장 이케다 마사스케라는 사람이 이거는 일본군이 아주 대패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대첩비를. 그래가지고 마침 관동군으로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제2사단 미요시 중장이 귀국시에 이 북한대첩비를 일본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국내청, 그러니까 거기 천황이 사는 데를 국내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정원에다 방치를 합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석을 깔아놓죠. 근데 우리나라의 성균관 유생으로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 누구냐면 조성왕이라는 사람이죠. 조성왕. 조성왕은 여러분들 이게 그 근대현대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3.1 독립운동서 전에 그 만주에서 그 독립운동이 있어요. 독립운전소가 먼저 나왔어요. 1년 전에. 그때 그걸 기초한 사람이 조성왕입니다. 왜냐면 그 동경 유학생이었어요. 우리나라 1회. 예? 이 사람이 지금 이 북한대첩비가 야스쿠니 신사의 쪽에 있다라는 거를 기고를 했고, 그거를 누가 들었냐면 제1동포 최서연이라는 국제한국관 연구원 원장님의 역할이 이렇게 커요. 예? 이 최서연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그냥 스쳐가지 않고 이 북한대첩비가 야스쿠니에 있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발표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초산 스님이라는 거하고 이 정문부가 있었던 해주채 씨 종친회에서 그리고 그 비석에 이름이 나와 있는 의병 후손들이 이걸 돌려받자 청원서를 냅니다. 근데 이 일본 애들이 이걸 함부로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것이 노무현과 고이즈미 정상회담 때도 거론이 됐고요. 여러 차례 그냥 그랬더니 어떠냐면 북한하고 합의를 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경에서 만나가지고 또 회담을 하고 이래서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2005년에 반환이 합의돼가지고 야스쿠니 신사 이사회의 반환 결정을 거쳐서 2005년 10월 20일 날 한국에 반환되는데 1905년으로 따지면 100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이 북한대첩비가. 예. 그리고 반환운동을 신청한 지 27년 만입니다. 얼마나 찔기네요. 이거 해서 안 되고 저거 해서 안 되고 북한하고 합의서 갖고 와라 뭐 하라 27년을 끌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이거를 북한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건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복제비를 3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그 비석은 그 길주로 갑니다. 북한에. 그리고 3개는 용산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천안의 독립기념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역사기행을 저는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부터 한번 저 따라서 같이 부천에서 배우시는 분인데, 거기 어디냐면 의정부의 그 회룡역에 가면은 경정철로 갈아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가면은 탑석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롯데마트 맞은편에 사당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정문부 사당이고 그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북한대첩비도 있고 그 아래층에는 맨 밑에는 위로 올라가면 정문부 장관의 그 봉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거기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어요.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했냐면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정문부 장군의 그 국가를 지키는
그런 정신과 혼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게 좀 임해서 일본에 대해서 잘 대응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정문부 장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정문부 장군 이야기를 마쳤고요. 이제는